내가 죽어도 아무도 사흘은 모를 겁니다. 이런 말 만약 당신 부모님이 했다면 어떠셨겠습니까? 얼마 전 부산에 사는 66살 이창규 씨는 국민연금 75만 원의 의지에 홀로 살아간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는 1년 전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비칩니다. 그는 하루 대부분을 혼잣말로 보내며 요즘엔 나 스스로 내 목소리를 기억 못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밥값보다 외로움이 더 무서운 나이? 여러분은 이런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빈곤이 얼마나 우리 삶을 갉아먹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69살 남성 윤영철 씨는 지난해 봄 아내를 췌장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이른 나이에 결혼해 56회를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윤 씨의 말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주던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그는 하루를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딱 13달째, 윤 씨는 더 이상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들리던 전기포트 소리도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일어나도 갈 데가 없고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눈을 감고 다시 자고 싶어요. 아예 못 깨어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모두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윤 씨는 자식들에게 폐가 되기 싫다는 이유로 아내 장례식을 조용히 치르고 일주일 만에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우리 집에서 좀 계시라고 말했지만 며느리와 손주들 눈치를 보고 싶지 않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혼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친구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형철아 괜찮냐, 밥은 먹었냐는 연락이 종종 왔고 근처 친구가 찾아와 막걸리 한 병 들고 말벗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달부터 연락이 끊겼고 이제는 그마저도 오지 않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고 또 한 명은 고관절 골절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만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지금 연금으로 매달 75만 원을 받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합쳐진 액수입니다. 아파트는 오래전 아내와 함께 장만한 15평 남짓한 소형 평수. 전세를 줄까 생각도 했지만 이 나이에 집을 옮기면 모든 게 낯설어져 더 힘들 것 같아 그냥 버티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식비였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대량 식재료가 오히려 부담입니다. 계란 한 판, 두부 한 모, 김치 반 포기 뭐 하나 쉽게 소비하지 못하고 결국 상해버립니다. 윤 씨는 이른 아침 동네 편의점에서 할인 도시락을 2개로 나눠 하루를 때웁니다. 하루 한 끼 반, 그렇게 씁쓸한 끼니가 이어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말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TV에 나오는 인물에게도 말 걸고 아내에게 하루 계획을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하루 종일 침묵입니다. 윤 씨는 가끔 혼잣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 목소리를 잊어버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V도 시끄럽게 느껴져 이제는 틀지 않습니다. 한 번은 3일 동안 단 한 사람과도 말을 하지 않은 채 지낸 적이 있었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목욕은 사흘에 한 번, 빨래는 일주일에 한 번. 그는 자신의 채취를 줄이기 위해 탈취제를 사서 방에 뿌리곤 합니다. 혹시 누가 방문했을 때 냄새 날까 봐서입니다. 그러나 방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만 문틈에 꽂혀 있을 뿐입니다. 한 달의 관리비와 공과금으로 약 25만 원이 빠져나가고
통신비가 5만 원가량 들며 고혈압과 당뇨 약값이 월 15만 원 이상을 차지합니다. 남는 건 10만 원. 치과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것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틀니를 해넣어야 했지만 견적이 너무 높아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딱딱한 음식은 아예 씹지 못합니다. 윤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 아니라 무연고 죽음입니다. 스스로도 말합니다. 어느 날 내가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대체 며칠 만에 사람들이 나를 찾게 될까요? 이전에 아파트 아래층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냄새가 올라오고 그제야 이웃이 경찰에 신고해서 알게 된 경우였습니다. 그 일이 남일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 핸드폰으로 시계를 확인하고 이틀 이상 연락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알람 문구를 띄워두었습니다. 가끔은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무섭다고 합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는 건 두려워요. 누가 내 이름이라도 불러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제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사람이 오면 일부러 기다렸다 타고 쓰레기도 한밤중에 몰래 내다버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귀찮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웃이 자신을 피할까 봐서입니다. 노인 한 명이 말이라도 붙이면 괜히 불편해하잖아요. 윤 씨는 그래서 아예 자신을 지우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거울도 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외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스스로 자릅니다. 뒷머리는 손 거울로 대충 넘겨 자르고 앞머리는 감으로 자릅니다. 이발소에 가면 3,000원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예산표에는 항상 이발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려 애쓰면서도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란 게 돈보다 말 한마디가 더 필요한 존재 같아요. 최근 그는 동네 복지센터에서 무료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등록하러 가기까지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상담을 받는 게 무슨 소용일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상담사가 요즘 하루 어떻게 보내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윤 씨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그저 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윤 씨는 그 상담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상담사와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하고 가끔 커피 한 잔을 나누기도 합니다. 요즘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은 그날입니다. 말할 상대가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안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그는 오늘도 혼자이지만 완전히 외롭지는 않은 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나고 자란 68살 조광수 씨는 현재 전라남도 순천에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서울에서 35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정년 퇴직이 다가오자 그는 오히려 불안함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회사 명함은 이제 없어지고 월급도 끊기고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는 고민 끝에 퇴직 3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생활비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180만 원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서울 생활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을 팔고 더 작은 공간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녀들과도 상해 끝에 순천으로 이주를 결정했고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를 매도한 금액으로 순천에 단층 주택을 지어 이사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63살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조 씨는 이주 후 적응 기간 동안 철저히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공원 산책, 신문 읽기, 주 3회 수영장 방문,
주 2회 마을 회관 자원봉사,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시니어 합창단 활동까지 일정은 꽉 차 있었고 무료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바쁘게 살고 싶었어요. 아니, 바쁘게 살아야 외롭지 않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그는 치밀했습니다. 서울에서 나온 매각 자금 중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넣고 일부는 안전자산으로 나눠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받는 연금 외에 자신이 만든 간단한 생활관리 노트를 통해 지출을 철저히 기록했습니다. 하루 지출은 평균 12,000원. 직접 요리하고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며 특별한 사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비는 적당해야 해요. 꼭 필요한 것만 쓰고 남는 건 미래를 위해 남겨야죠. 조 씨가 노후 준비에 있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관계 자산을 쌓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순천으로 이사간 첫 해, 그는 일부러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내려온 조광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인연을 맺은 이웃들과의 관계는 점점 넓어졌고 마을 회관에서 시니어 IT 교육을 맡게 되면서 사람들과의 접점도 많아졌습니다. 현재 그는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 컴퓨터 박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 역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퇴직과 동시에 건강검진과 체력 단련을 병행했고 매일 30분 이상 걷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았지만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약 복용 없이 관리 중입니다. 몸이 안 좋아지면 뭐든 다 귀찮아져요. 그래서 미리미리 움직여야 합니다. 라는 그의 말에는 생활 속 실천의 힘이 배어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녀들과는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심리적 거리는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매주 한 번 화상 통화를 하고 가족 단톡방에서는 하루에 2~3번씩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손주 생일에는 직접 손편지를 보내고 자녀들의 기념일에는 직접 뜬 손수건과 미역국 레시피를 담은 편지를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돈보다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 닿으면 거리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조 씨는 자신만의 노후 철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철학은 바로 작게 살아도 단단하게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외롭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삶. 그는 작은 마당에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심고 계절마다 피는 꽃을 보며 하루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그날의 날씨, 기분, 감사했던 일 한 가지. 나 자신에게 말을 거는 일이죠.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는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은퇴 남성 독서 모임의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6명의 남성이 매주 모여 책을 읽고 토론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말이 없었지만 이제는 손주 교육부터 사회 뉴스까지 다양한 주제가 오갑니다. 이 모임을 통해 생긴 또 다른 프로젝트는 장수 인터뷰입니다. 마을의 팔순, 구순 어르신을 찾아가 생애 이야기를 기록하고 책으로 만들어 지역 도서관에 기증하는 활동입니다. 사는 게 그냥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기록하고 나누면 의미가 되더라고요. 물론 조 씨도 때때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한 추억이 생각나고 서울에서의 삶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외로움이 오면 난 움직입니다. 밖으로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뭔가를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 삶의 태도는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68이 된 그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평온을 줍니다. 젊었을 때의 하루 준비가 늙었을 때의 여르를 지켜주더군요. 오늘도 그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마치고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스마트폰 교육을 준비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그마한 마당의 꽃들도 그를 닮은 듯 소리 없이 피어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노인 인구 중 독거노인은 약 155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정기적인 가족 연락 없이 지내는 상태로 파악됩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협소하고 외부 활동 비율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모 노인복지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독거노인이 하루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를 넘었고, 일주일 동안 사람과의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자는 13%에 달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심리 상태를 넘어 신체 건강과 생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 수면 장애, 그리고 치매 발병률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실제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 가까이 짧아진다는 해외 보건당국 보고서도 존재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023년 발표 자료에서 고립된 노인은 사망 위험이 일반 노인보다 50% 이상 높다고 발표하며 이를 조용한 팬데믹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외로움부를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고립된 노인의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 연결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년층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이며, 특히 사별이나 퇴직 이후 고립된 70대 남성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사회적 접촉이 줄어드는 것을 단순한 노화의 과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 독거노인 중 상당수가 우울증이나 강박, 망상 증세를 보이기도 했으며, 이 중 다수는 진단이나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를 잃고 말할 대상이 없는 상황은 노인의 생존 의지 자체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우며 사는 노인의 수는 점점 늘고 있으며, 행정기관이 파악하지 못하는 은둔형 고령자도 다수 존재합니다. 실제로 2024년 서울시 자치구 일부에서는 이들을 찾아내기 위한 고립노인 발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줄거나 통신 활동이 없는 가구를 자동 감지하여 현장 확인하는 방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립을 단지 혼자 사는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외로움은 하루하루를 갉아먹는 질병처럼 작동하며 노인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심리적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복지 수급이나 돌봄 서비스가 아니라 지속적인 말벗, 활동 연결, 관계 형성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만 진짜 고립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응은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즉 노인이 혼자가 되기 전에 혹은 상실을 겪자마자 개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덧붙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가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언젠가 우리 자신도 같은 침묵 속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가 말해주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될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에 갇힌 노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단기적 복지보다 지속 가능한 관계 맺기가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우리 동네 말벗 서비스를 통해 일정 교육을 받은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주기적으로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대화와 말벗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외로움을 덜어주는 차원을 넘어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으며, 참여 어르신들의 우울감 지수가 크게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마을복지 통장제를 도입하여 지역 내 독거노인 현황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조기에 발견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는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수원시의 무한돌봄센터는 위기 노인을 발굴하여 복지, 의료, 주거, 심리 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24시간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춘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삶의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부산 해운대구는 AI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말벗 로봇을 보급하고 어르신이 장시간 움직임이 없거나 이상 행동을 보일 경우 관제센터로 자동 알림이 가도록 설계한 독거노인 안전망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구는 산간벽지 어르신들을 위해 이동형 복지 차량을 주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의료심리 상담 생활용품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해 물리적 거리의 장벽을 줄였습니다. 이처럼 각 지역마다 고령자의 특성과 지리 조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으며 더욱 많은 지자체가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확산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해외의 경우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많습니다. 일본은 이미 2018년부터 고독사 예방법을 통과시켜 고령자 단독 세대에 대한 의무 방문 제도를 법제화하고 민간 기업과 연계한 고독사 감지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지역 택배기사나 수도 검침원이 일정 횟수 이상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행정기관에 통보되며 이른바 생활 속 감지 시스템으로 불립니다. 또 핀란드는 이웃 돌봄 연대 프로젝트를 통해 고령자와 청년층을 연결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있으며 고독지수를 분석해 1인 가구 노인에게 매달 활동권과 교통비, 커뮤니티 이용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외로움 해소라는 감정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고립될 수 있는 시대이고 누구나 나중에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인이 혼자가 되기 전, 아니 혼자가 되자마자 즉각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등록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대부분의 복지관에서는 요리교실, 스마트폰 교실, 걷기 모임,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활동이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둘째, 노후에는 관계 자산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평소 주변 사람들과의 인사를 나누고 동네 모임이나 시니어 클럽, 종교단체 등에 소속되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기 표현과 기록을 시작해보세요. 일기를 쓰고 사진을 정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남기는 행위는 스스로의 존재감을 되찾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상황을 감추지 말고 주변에 알리세요.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말해야 비로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움직이기 전에, 지역이 움직이기 전에 나의 작은 용기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노후란 결국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준비한다면 외로운 노후는 분명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침묵 속에 늙어갔고 또 한 사람은 인사 속에 살아났습니다. 누군가는 혼잣말로 하루를 보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잘 지내시죠? 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서 보신 윤영철 어르신의 삶은 어떠셨나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단 한마디 대화조차 없이 3일을 보내는 삶. 식사 대신 도시락을 반으로 나누어 끼니를 잊고 거울도 외면한 채 스스로를 지워가던 그분의 하루는 그저 존재하는 노후였습니다. 반면 조광수 씨의 삶은 달랐습니다. 퇴직 전부터 준비한 소박한 이주, 지역과 함께 어우러진 관계, 그리고 스스로 채워가는 하루의 루틴. 손편지를 쓰고 마당에 피는 꽃을 바라보며 인생을 기록하는 그분의 일상은 살아가는 노후였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준비와 용기, 그리고 작은 연결이었습니다. 노후는 갑자기 주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쌓아온 일상의 태도, 사람들과의 관계, 삶을 대하는 자세가 모여 만들어지는 긴 여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누군가를 떠나보낼 수 있고 또 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립은 숙명이 아니며 외로움은 끝이 아닙니다. 작은 인사, 짧은 통화, 오늘 하루 나를 위해 걷는 산책 한 걸음, 그 모든 것이
내 노후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말없이 무너지는 노후를 살 것인지, 아름답게 채워가는 노후를 만들 것인지. 부디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이라도 바꿀 수 있는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을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늙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기대며 늙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내일도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은퇴 8년 만에 라면 하나 끓일 돈도 없어 굶는 남자 여러분은 이런 상황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퇴직할 땐 환영받았던 그 남자는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1세의 박태수 씨.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한 그는 퇴직금 2억 8천만 원을 자녀 유학비와 결혼자금으로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아내는 건강 악화로 요양원에 있고 본인은 알바 자리 하나 못 구해 하루 두 끼를 굶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으신가요? 지금 대한민국 65세 이상 남성의 절반 가까이는 소득 없이 하루를 버티고 있고 자살률 세계 1위, 노후 파산 증가율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10년 후를 바꿀 수도 있는 현실 노후 생존 보고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 지금부터 다시 설계해 보시죠.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인호 씨는 올해 74입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나고 자란 그는 젊은 시절 광부로 일하다가 40즈음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곳에서 청소용역 일을 하며 아내와 함께 자식 셋을 키워냈고 성실하게 번 돈으로 신도시 변두리에 조그만 아파트도 한 채 마련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말없이 일만 해온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식도 잘 안 하고 담배도 끊었고 술은 명절 때만 한 잔. 그렇게 자식들 대학 졸업시키고 결혼시키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직이 쉽지 않다며 대출을 안고 살던 아들은 몇 번이고 연락을 해와 도와달라고 했고 최 씨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4,500만 원을 대출해 아들 계좌로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둘째 딸이 손주 유치원 등록금이 부족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도 그는 고민 없이 국민연금을 담보로 소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입은 이미 은퇴와 함께 거의 끊긴 상태였습니다. 청소일도 관절염이 심해지며 그만뒀고 아내는 허리 디스크 수술 이후 거동이 불편해져 전업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아내의 약을 챙기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반찬을 데우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그가 먹는 건 하루 두 끼, 주로 편의점 도시락이었습니다. 2025년 봄, 아내가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출혈 재발이라고 했고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내려졌습니다. 수술비는 300만 원. 그는 망설임 없이 병원비를 카드론으로 충당했습니다. 문제는 퇴원 후 요양병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월 150만 원이 넘는 비용. 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우리도 지금 적자라며 전화를 끊었고 둘째 딸은 애 키우는 것도 힘들다며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셋째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부터 직접 요양을 시작했습니다. 간병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기저귀를 갈고 끓인 미음을 떠먹였으며 아내가 헛소리를 하며 울부짖는 밤이면 그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낮에는 일감이 있으면 동네 폐지 수거를 나갔고 운 좋게 건설 현장 청소 일이 잡히면 당일 현금 2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손발이 저려오기 시작했고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루는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가 길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주민의 신고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이송되었고 진단은 신부전 초기 증상. 입원 후 3일간 아무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아온 유일한 사람은 주민센터 복지사였고 그조차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과거 소유했던 아파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3년 전에 그 집을 팔아 아들 명의로 넘겼지만 서류상 재산 보유 이력이 남아있던 겁니다. 퇴원 후 그는 더 이상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서울 외곽의 고시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창문도 없는 15평 남짓한 방. 샤워는 공용 욕실에서 해결하고 전기난로는 오래되었는지 자주 꺼졌습니다. 요양이 필요한 아내는 지인의 소개로 경기도의 한 저소득 노인시설로 옮겨졌지만 그는 그곳까지 한 달에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합니다. 교통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지금도 새벽마다 중고 거래 앱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아끼던 시계를 팔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며칠 전에는 마포구청 근처 무료 급식소를 찾아갔습니다. 새벽 6시 반에 줄을 서도 7시엔 이미 식권이 동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허튼 짓 안 하고 가족 위해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픈 아내를 옆에 두고도 얼굴을 못 보니 더 미치겠어요. 통장 잔고는 지금 28,000원. 매달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50만 원 남짓. 그마저도 통신비, 약가, 생필품을 사면 남는 게 없습니다. 요즘은 이틀에 한 끼만 먹습니다. 한때는 내가 죽으면 장례는 자식들이 해주겠지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유언장도 없이 죽는다면 쓰레기 봉투에 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따금 밤에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 내가 너무 바보였던 건가?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영만 씨는 올해 75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나고 자란 그는 25살 무렵 서울로 올라와 인쇄소에 취직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하루 14시간 이상 기계 앞에 서 있어야 했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내가 나중에 남한테 기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되뇌었습니다. 29살에 결혼한 후에도 조 씨는 자녀들에게 부모는 희생하지만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을 지켰습니다. 두 아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등록금 일부를 지원해주긴 했지만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 결정은 주변에서 너무 매정한 것 아니냐는 말도 들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교육의 기회지 평생 용돈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하곤 했습니다. 40 중반이 되던 해 그는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을 따로 적립하기 시작했고 생활비를 절약해 소형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해 임대를 놓았습니다. 그 수익은 다시 적립식 펀드와 재형저축으로 분산했습니다. 50대에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실손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정년은 60이었지만 그는 63까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기술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번 돈은 거의 쓰지 않고 그대로 노후자금 계좌에 보태두었습니다. 그리고 65에 완전히 은퇴한 후에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은퇴 설계 스터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주 화요일이면 동네 도서관에서 노후 재무 설계를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이 모임은 현재 회원 수가 40명을 넘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아주 단순합니다. 새벽 7시 반에 일어나 1시간 가벼운 산책을 하고 오전엔 아내와 함께 시장을 봅니다. 점심은 둘이 직접 만든 반찬으로 정갈하게 먹고 오후엔 독서나 모임 활동 또는 온라인 금융 세미나를 듣습니다. 특별히 고급스러운 건 없지만 그는 말합니다.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한 게 진짜 호사야. 그의 자산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가 받는 연금만 해도 국민연금 25만 원, 개인연금 45만 원, 그리고 월세 수익으로 90만 원 정도입니다. 총합 160만 원. 아내와 둘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병원비도 실손보험으로 해결되고 최근엔 동네 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시니어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해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조 씨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노후는 국가나 자식에게 맡기면 안 돼. 누구보다 내 인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니까. 그는 돈보다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계입니다. 친구는 나이 들수록 새로 만들기 힘들어. 그래서 난 일은 넘어서도 소모임을 계속 유지해. 친구들이랑 함께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웃고 떠드는 시간이 내겐 큰 힘이야. 그는 노후를 혼자가 아니라 작은 공동체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 모임, 시니어 체조 동호회, 자원봉사 활동까지. 그는 일주일 중 5날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고독할 틈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연락이 닿아 매달 한 번씩 소박한 칠순 모임도 갖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각별합니다. 매일 저녁 둘이 차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대화의 주제는 다양합니다. 자식 이야기, 뉴스, 책, 건강, 여행. 그는 말합니다. 부부는 결국 남은 노후를 함께 걷는 짝이야. 싸우면 같이 늙는 게 지옥이고 웃으면 천국이지. 조 씨 부부는 최근 자식들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너희의 인생은 너희가 꾸려가렴. 우리도 우리가 잘 살아갈 테니 걱정 말고. 혹시 우리가 떠나면 재산이니 유산이니 욕심내지 말고 그저 기억만 따뜻하게 안고 살아주면 좋겠구나. 조영만 씨의 노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무너지지 않을 기반이 있습니다. 그 기반은 바로 준비입니다. 경제적 준비, 심리적 준비, 사회적 연결망. 그리고 그는 그것이 어떤 보험보다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조 씨는 매주 일요일이면 자신만의 행복 노트를 씁니다.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한 가지, 기분 좋았던 일 한 가지, 그리고 다음 주에 해보고 싶은 일 한 가지를 적습니다. 그는 이 노트를 7년째 쓰고 있으며 쌓인 공책만 해도 10권이 넘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만든 행복의 기록이더라고요. 가끔 우울할 때 꺼내보면 내 삶이 꽤 괜찮았구나 싶어요. 그는 특별한 재능이나 고학력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철학 하나로 위기를 피해갔고 정직한 습관이 인생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그는 버스를 놓칠까 뛰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하루하루를 여유롭게 걸으며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그는 조용한 선생님으로 불립니다. 누군가 노후 준비에 대해 물으면 그는 결코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준비하면 내일이 조금 덜 두려워질 겁니다. 그의 작은 삶은 거창하지 않지만 그 안엔 우리가 담고 싶은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두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노후 준비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이 현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2024년 기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개인 저축 없이 노후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월 수령액이 50만 원 미만인 비율이 전체의 35%를 넘었으며 심지어 월 20만 원 이하 수령자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 교육과 주거 지원, 의료비 등으로 인해 본인의 노후 자금을 축내는 경우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해외 연구들도 이러한 노후 빈곤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고령화 리스크 보고서에서는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은 현역 시절의 소비 과잉과 준비 부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노인복지재단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10년 안에 자산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고령자 비율은 무려 46%에 달하며 그 원인으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
계획되지 않은 은퇴 등이 꼽혔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조영만 씨처럼 사전에 연금과 자산을 분산 관리하고 가족과도 재정적 독립에 대해 미리 합의한 사례는 매우 드물고 귀한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독과 경제적 불안이 동시에 찾아올 때 심리적 무너짐이 가속된다는 점입니다. 국내 한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의 30% 이상이 우울감을 겪고 있으며 그중 절반은 우울증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노인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주말과 공휴일이며 그 배경에는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단절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조 씨처럼 은퇴 전의 관계망을 유지하고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작은 일에도 보람을 느끼는 삶을 설계한 경우에는 건강지표와 삶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국제복지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3가지 요소는 재정적 독립, 사회적 관계 유지, 심리적 안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노후의 불행이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경제적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며 감정적 회복력과 주변과의 따뜻한 연결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나라의 통계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사실은 노후 준비는 은퇴 직전이 아닌 현역 시절 중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국가은퇴계획 자료에 따르면 은퇴 전 15년 동안 월 평균 수입의 최소 20% 이상을 저축한 사람들의 노후 자산 안정도는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수준이 아니라 소비 습관, 보험 선택, 가족 구조에 대한 이해, 정기적인 건강관리까지도 함께 준비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연금에 대한 맹신이 오히려 노후를 위험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가연금 제도가 고령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2040년 이후 퇴직자 중 상당수가 빈곤선 이하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령 금액은 노후 생활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을 찾거나 노후 창업에 뛰어드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중 절반 이상이 폐업으로 이어지며 경제적 재기의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연금은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 그것만으로는 풍요로운 노후는커녕 생존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 자산화 전략을 권장합니다. 즉, 연금 외에도 일정 비율의 주식, 채권, 부동산, 보험, 단기 저축 등을 병행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50대 중반부터 은퇴 전문 재무설계사를 고용해 자산을 구조화하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일본 역시 60대 이상 노인을 위한 노후 자산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지자체 주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로 인해 노후 자산이 급격히 사라지는 의료 리스크도 심각한 변수입니다. 한국은 고령층 1인당 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며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매, 골다공증, 뇌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이 발생하면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이 발생한다며 사전 대비로 장기요양보험과 실손보험의 조기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영만 씨가 보여준 삶은 단지 돈을 잘 모은 사람이 아니라 리스크를 예측하고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십 년 뒤의 나를 위한 사전 배려이며 철저한 자기 경영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사는 것도 빠듯한데 어떻게 노후 준비까지 하느냐고 말하지만 통계는 반대로 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최소 2배 더 안정된 노후를 맞이한다고 말입니다. 노후는 그저 도달하는 시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조영만 씨처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준비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 이제는 우리도 그 여정에 나설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영만 씨처럼
스스로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반드시 필요한 지출만 남기라고 조언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금 외에도 소득의 축을 하나 더 만들어두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재능을 살린 강의나 글쓰기, 동네 커뮤니티 센터의 보조 업무, 동주민센터와 연계한 임시 일자리 등을 활용하는 것이죠. 서울시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공시설 환경 정비, 도서관 안내, 지역 보건소 지원 같은 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활동비도 함께 지급합니다. 경기도의 9988 행복 나눔이는 홀몸 어르신을 돌보는 일자리이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활동으로도 자리 잡고 있고, 대전은 노인 일자리 공유 마켓을 통해 퇴직자의 창업과 프리랜서 활동을 연결해주며 기초 수입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장노년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서 기초정보화 교육과 손기술 훈련까지 함께 진행되며, 전라남도 해남군에서는 귀농귀촌 은퇴자에게 농기구, 주거공간, 정착자금을 지원해 인생 이모작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또 마포구의 노인 건강지킴이 사업처럼 정기 건강점검, 식단지도, 근력회복 운동을 병행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있고, 광주 북구에서는 치매 안심센터와 연계한 음악미술 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정서적 회복까지 돕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 통합 케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 돌봄, 주거, 생활 지원 서비스를 한데 묵거 고령자들이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가능한 오래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각 지자체는 커뮤니티 간호사, 재가 요양센터, 병원, 공공시설과 연결망을 구축해 노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독일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시설 입소뿐 아니라 집에서 돌보는 경우에도 간병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미국은 엘더 인덱스를 도입해 고령자가 자립해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수치로 제공하며 그 기준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는 주거보조와 식비, 의료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는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며 관계와 건강까지 준비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각 지자체의 복지 제도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활용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복지 포털로 일자리, 건강, 교육, 상담까지 쉽게 접할 수 있고,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금융 교육과 법률 상담, 생활 안전 점검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없어도 복지관의 교육과 건강 검진을 활용하면 됩니다. 실천이 답입니다. 지금입니다. 가난은 주머니보다 마음에서 시작되고 행복은 통장보다 일상에서 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한 사람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고, 결국 홀로 남겨져 작은 방 한 칸에서도 쫓겨나듯 떠나야 했습니다. 남긴 말은 단 한 줄, 아들 잘 살라고 돈 줬더니 이제는 내 얼굴조차 보기 싫다더라. 이 말 속에 담긴 쓸쓸함과 후회는 단지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 어쩌면 미래의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조용히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온 조영만 씨. 남들처럼 큰 돈을 가진 것도 아니고 대단한 학벌이나 인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하루하루를 절약하며 살았고, 지역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나누며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한 게 진짜 호사야.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 갈라놓았을까요? 그건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 따뜻하고 단단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 작은 수입이라도 스스로 마련하려는 용기, 몸이 아프기 전에 건강을 지키려는 습관, 마음을 닫기보다 이웃과 나누려는 마음. 그 작은 선택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품위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노후는 누구의 손에 맡겨져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노인의 얼굴을 닮아가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후회가 아닌 내일의 고마움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퇴직 후 단 한 번의 선택이 평생 쌓아온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는 은퇴 후의 낭만을 꿈꾸며 조용한 바닷가로 이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폐업 신고서를 들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충남 태안에선 퇴직 후 게스트하우스를 차린 63살 남성 이호진 씨의 사연이 지역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은행에서 성실히 30년 넘게 일하며 퇴직금과 연금을 모아 아내와 함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한 그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예약도 많고 서울 손님들도 종종 내려와 힐링이 된다는 말에 기분도 좋았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역 관광객이 줄고 주변 경쟁 숙소는 점점 늘어났으며 전기세와 수도세, 운영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고 아내가 매일 아침 조식을 준비하며 버텼지만 결국 지난달엔 운영비를 감당 못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말이 화제가 되었죠. 몸은 지쳤고 통장은 텅 비었으며 이젠 돌아갈 집도 없다. 여러분, 혹시 퇴직 후 전원주택과 게스트하우스를 꿈꾸고 계시다면 지금 이 영상이 그 꿈을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적한 인생을 기대하며 시작하지만 현실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고요한 파산으로 끝나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무모한 선택을 막아주는 현실적인 기준과 대안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북도 울진에 위치한 작은 어촌마을. 올해 73이 된 정호선 씨는 평생을 서울에서 공기업 기사로 일하다가 정년을 맞이한 뒤 아내와 함께 이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은퇴하면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열고 사람들과 정담을 나누며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고 그 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 자녀에게서 일부 받은 돈까지 합쳐 약 6억 5천만 원을 마련해 내려왔습니다. 정 씨는 2022년 봄 오래된 시골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벽을 허물고 방을 3개로 나누었고 주방은 손수업소용으로 바꾸었으며 마당에는 나무 데크를 깔고 조명도 설치했습니다. 매일 공사 현장을 돌보며 여긴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곳이야 라고 아내에게 말했죠. 게스트하우스는 바다바람 쉼터라는 이름으로 2023년 봄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 첫 달은 반응이 좋았습니다. SNS에서 조용한 바다마을 감성 숙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서울과 대구, 부산 등지에서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정 씨 부부는 손님과 함께 조개를 구워 먹고 바닷가를 산책하며 정을 나누는 일상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자 손님은 뚝 끊겼고 지역 축제나 행사도 없어지며 마을은 다시 한산해졌습니다. 그해 겨울, 기록적인 한파로 수도관이 얼고 보일러가 고장나면서 긴급 수리에 35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보험료, 청소 인건비, 광고비까지 포함해 한 달 운영비는 1,200만 원 이상. 손님은 없는데 비용만 나가고 마트까지 차로 40분이나 걸려 간단한 생필품 하나 사기도 힘들었습니다. 더욱이 아내는 갱년기 우울증 증상이 악화되면서 점점 말을 줄이기 시작했고 정 씨 본인도 허리 디스크가 재발해 매일 찜질과 진통제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4년 봄 태풍으로 인해 지붕 일부가 날아가고 외벽에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리비로 1,500만 원이 들었지만 보험 처리는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 자비로 감당한 이후 통장 잔고는 2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폭염과 수돗물 단수로 손님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한 가족은 에어컨 고장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고 리뷰에는 너무 불편하고 외진 숙소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약은 더 줄었고 SNS에서의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정 씨는 밤마다 전단지를 만들고 마을 버스 정류장에 붙여보았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역 축제가 열릴 때조차 손님은 다른 인기 숙소로 몰렸고 정 씨의 게스트하우스는 점점 잊혀졌습니다. 2025년 봄, 결국 그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숙소를 내놓았지만 매입자는 없었고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요즘은 이런 숙소 잘 안 나간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건 무너진 건강, 감정적으로 지쳐버린 아내, 그리고 통장에 남은 800만 원뿐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여비도 빠듯해진 그는 결국 조카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 시흥의 반지하 월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지금은 쿠팡 플렉스로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꿈이었어요. 진심으로 꿈이었는데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혼자 울던 그 바닷가, 이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이승찬 씨는 올해 68살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건축자재 유통업체에 입사해 37년을 꼬박 일했습니다. 팀장까지 올랐지만 정년은 다가왔고 사내 분위기도 젊은 피로 바뀌면서 62세에 자발적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동료들은 퇴직 후 단양에 펜션을 차린다거나 필리핀에 작은 카페를 연다거나 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 씨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노트를 펼쳐 20년 전부터 써내려간 퇴직 후 계획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노트엔 이미 수년간 준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55세 무렵부터 회사 근처 도서관에서 고령화와 지역, 돌봄 정책, 노년기 재무 설계, 자산 관리와 부채 같은 주제로 열린 강연을 꾸준히 들으며 공부했고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또 나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늙고 싶은가라는 주제로 자기 삶을 기록해 두기도 했죠. 퇴직금과 퇴직 전까지 모아둔 자금은 총 약 내역 7천만 원. 그는 이 돈을 들고 무작정 지방으로 내려가 창업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을 벗어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유지, 의료 접근성, 문화생활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에 있는 청년 창업센터 인근에 위치한 노후 오피스텔을 2억 2천만 원에 매입한 뒤 남은 돈 중 일부는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일부는 국공채와 안정형 펀드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그의 노후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첫째,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최대화한다. 둘째, 건강이 허락하는 한 사회적 역할을 계속한다. 셋째, 자산은 쓰기 위해 존재한다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마포구 주민센터에서 소개받은 노인 상담소에서 주 3회, 3시간씩 어르신 말벗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그는 서울시 노인복지센터에서 고령자 정서지원 상담사로 재취업에 성공합니다. 한 달 수입은 80만 원 정도지만 그는 말합니다. 내가 버는 이 돈은 누군가를 위로하는 데서 오는 보람이에요. 돈 그 자체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어요. 그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소비 내역을 점검합니다. 통신비는 알뜰폰으로 월 3만 원 수준, 식비는 주 5일을 자취하며 직접 요리하고 하루 한 끼는 동네 복지관에서 1,000원 급식을 이용합니다. 덕분에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85만 원, 주택연금 90만 원,
노인 상담사 일자리 수입 80만 원까지 합쳐 총 250만 원가량의 현금 흐름으로 무리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계였습니다. 그는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들과 함께 책 읽는 노인들이라는 모임을 만듭니다.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을 통해 독서토론 리더 교육도 이수했고 지금은 직접 회지를 편집해서 단지 내 경로당에 나눠줍니다. 또 손주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매달 한 번은 자녀 집을 방문해 요리도 해주고 학교 앞에서 손주를 기다리며 등하교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그는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몇 주간 회복하던 중에도 복지센터에서 파견된 생활지원사가 매일 방문했고 이 씨는 복지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외롭지 않은 이유는 스스로를 돌볼 준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냥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었어요. 제가 먼저 움직였고 그게 지금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승찬 씨는 이제 노후에 대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꿈을 크게 꾸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기록합니다. 아침 8시 창문 너머 햇살이 들이치고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점심은 직접 만든 김치전. 오후에는 친구들과의 독서 모임, 저녁엔 손주와 영상통화. 이게 제 노후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노후 준비의 명암은 여러 연구와 통계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퇴직 이후 창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며 특히 숙박업과 요식업에 편중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자영업 생존율을 보면 현실은 냉혹합니다. 국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은 20% 수준에 그치며 특히 숙박 및 음식업의 경우 이 수치는 더욱 낮아져 1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퇴직 이후 낭만을 쫓아 무계획한 창업에 나섰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최근 국내 주요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강원도, 전남 등 관광지 위주 지역의 귀촌에 창업한 은퇴자들 중 상당수가 3년 이내 폐업을 경험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는 도심으로 재이주하거나 노년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대도시에 머물면서 실질적인 소득 흐름을 관리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노후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에서는 에이징 인플레이스, 즉 지역 내 노후 정착 지원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하고 있으며 이 모델이 최근 우리나라 지자체 정책에도 점차 반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 부산시, 성남시 등에서는 노인 대상 맞춤형 일자리 제공, 평생학습 강좌, 심리 상담 서비스, 식사 지원 및 건강 돌봄을 연계한 통합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반이 있는 지역일수록 고령층의 우울감, 외로움, 건강 불안이 현저히 낮다는 조사 결과도 존재합니다. 한 국제 노인복지 보고서에서는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사회적 연결망 유지, 안정적인 수입, 건강 지속성이 꼽혔으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질 때 노후 불안은 급격히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은 경제적 자립 지역 내 관계 형성, 사회적 역할 유지의 세 축으로 구조화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삶의 질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노년층의 고립 문제는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서 자살률, 질병 악화, 경제적 몰락과 직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돈만 있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핀란드, 캐나다 등도 고령층의 도시 정착을 유도하며 커뮤니티 내에서 자립 가능한 생활 구조를 만들어주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국가는 노인의 생산적 역할을 인정하며 그에 걸맞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즉, 은퇴 후 창업이라는 선택은 꿈으로 포장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는 오히려 남은 삶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하며, 반대로 현실에 맞춰 자신에게 꼭 맞는 방식으로 삶을 설계한 사람들은 작은 월 수입과 도시 생활을 통해서도 오히려 평온하고 존엄한 노후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노후는 더 이상 화려하고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하지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적인 노후 준비라는 목소리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한 저녁 햇살처럼 늦은 인생도 따뜻할 수 있기를. 한 사람은 은퇴 후 오랜 꿈이었던 바닷가 게스트하우스를 열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결국 삶의 자신감마저 무너졌습니다. 꿈은 있었지만 계획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해변에서의 인생 2막을 기대했지만 그 바다는 너무나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거창한 꿈보단 작지만 확실한 노후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하고 다져왔습니다. 그 결과 크고 화려하진 않아도 단단하고 평온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자녀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며 이웃과 나누는 정 속에서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준비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 이제는 진심으로 새겨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하겠다는 다짐도 좋고,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두 갈래 길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대와 환상만을 따라가다 벼랑 끝에 닿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을 직시하고 조용히 한 걸음씩 준비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후회 없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보다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까지 존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의 꽃이 더 향기롭고 지는 해의 빛이 더 붉게 타오르듯 당신의 노후도 그렇게 빛나길 바랍니다. 하루에 200만 원씩 벌어다 주던 아내, 지금은 전화 상담 알바로 겨우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더 무너진 건 남편의 신뢰였습니다. 그 마음이 돌아서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한 사람의 선택 하나가 가족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인천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55세 김영숙 씨는 3년 전 주변 친구들의 말에 솔깃해졌습니다. 이건 무조건 올라간다는 말에 퇴직금과 적금 7천만 원을 모두 코인 투자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기적 같았죠. 넉 달 만에 3억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본업도 그만두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에 올인했는데 결국 1억 넘는 빚만 남기고 계좌는 텅 비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매달 310만 원씩 생활비를 건네는 아내에게 남편은 말합니다. 왜 아직도 똑같은 금액만 주냐고. 나는 지금도 적자라고. 서로의 말이 부딪히고 감정은 쌓이고 부부는 이제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닌 각자 사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말 못할 경제적 후회, 그리고 감정의 골이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그 이후 침묵과 오해, 그리고 무너진 신뢰가 어떤 파국을 만드는지 다뤄보려 합니다. 이미 수많은 시청자들이 이 이야기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놓치시면 당신의 삶도 같은 길을 걸을지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61살의 정혜자 씨는 지난해 봄 갑작스레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30이 넘은 자녀 둘은 독립하지 못한 채 집에 머물고 있었고 남편 역시 몇 해 전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정 씨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퇴직 후에도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연락 온 중학교 동창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엔 부동산 경매가 대세야. 잘만 하면 월급쟁이보다 더 벌 수 있어.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지인이 직접 보여준 수익 인증 사진들과 나도 작년에만 5천만 원 벌었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정혜자 씨는 결국 노후를 위한 준비라는 명분으로 은행에 가서 퇴직금 3,500만 원을 해지했습니다. 처음 낙찰받은 물건은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명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세입자는 쉽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느라 1천만 원 이상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결국 첫 투자에서 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만 본 채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상가 경매야. 수익률이 훨씬 높아. 주변에서 말리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녀는 이 길밖에 없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투자에는 대출까지 동원됐습니다. 신용대출로 5천만 원을 추가로 마련해 수도권 소형 상가에 입찰을 넣었습니다. 낙찰은 성공했지만 상권이 죽은 지역이라 공실이 계속됐고 월세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달 원리금 상환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45만 원씩 빠져나가는 이자가 정 씨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이때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남편은 정 씨가 투자 사실을 숨긴 채 통장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집안 돈을 혼자 결정해? 정 씨는 당신이 벌어온 것도 없잖아. 내가 안 하면 우린 굶어야 돼. 라고 소리쳤습니다. 말다툼은 고성과 울음으로 이어졌고 그날 이후 부부는 식사도 따로 하게 됐습니다. 자녀들도 정 씨를 원망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 그 돈 그냥 놔뒀으면 전세금 보탤 수 있었잖아. 작은아들은 엄마는 왜 항상 자기 방식대로만 해? 라고 말하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가족 안에서 정 씨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밤이면 거실 한켠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그때 정말 잘못한 걸까? 라는 자책을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출 상환 연체가 시작됐고 정 씨의 신용등급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전기요금 자동이체가 실패해 단전 경고장을 받았고 통신사에서 휴대폰도 정지시켰습니다. 정 씨는 결국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으러 갔고 그 자리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채무가 총 1억 5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 씨는 이후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허리 통증과 체력 부족으로 하루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선택은 새벽 시간대 편의점 청소 알바였습니다. 오전 4시에 일어나 일을 나가고 아침 9시에 돌아와서는 그대로 잠들곤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어느덧 5개월째 계속됐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하루 5시간씩 서서 물건을 진열하고 바닥을 닦으며 노후를 준비한다는 이름으로 저지른 선택들을 떠올립니다. 정 씨는 누구보다 가족을 생각했고 누구보다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가족에게 외면당한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지하철역에서 전단지를 받다가 노후 자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이라는 문구에 멍하니 시선을 뗍니다. 그때마다 정 씨는 뒤늦은 후회를 떠올립니다. 왜 난 그걸 몰랐을까? 왜 그때 아무한테도 상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녀는 요즘 주변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고 지냅니다. 친한 친구의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대부분이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투자 실패라는 말을 들은 순간 다들 하나둘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죠.
유일하게 연락을 이어가는 한 친구마저도 아직도 그 얘기야? 이제 그만 잊고 살아라는 말을 한 이후 그녀는 조용히 그마저도 멀리하게 됩니다. 하루는 가까운 시장에 들렀을 때 몇 년 전 함께 일하던 후배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선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인사에 정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에서 맴도는 말은 많았지만 결국 그럭저럭 잘 지내라는 한마디로 대화를 마쳤죠. 마음속에 쌓인 말들이 많았지만 아무것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건 부끄러움도 분노도 아닌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정씨는 지금도 밤마다 가계부를 펼쳐봅니다. 하루 수입은 5만 7천 원, 교통비와 식비를 빼면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통장에 찍히는 작은 숫자들을 볼 때면 그나마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위안이 든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일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언젠가는 다시 가족들과 마주 앉아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봄이 와도 그녀의 창문은 늘 닫혀 있습니다. 꽃이 피는 소리조차 그녀의 일상에는 닿지 않습니다. 하루는 편의점 점장이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벽에 일 나오기 힘드시죠? 정씨는 웃으며 몸보다 마음이 더 추워요. 라고 답했지만 그 말은 오래도록 점장의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일주일에 한두 마디 정도만 나눌 뿐이고 자녀들은 여전히 각자의 생활에 바빠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어쩌면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점점 의미가 사라져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방에 걸려있는 졸업사진을 바라볼 때면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미안함과 사랑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근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도 그녀는 가끔 인터넷에서 투자 성공 비결 같은 영상을 보며 자신이 놓친 것들, 잘못 믿은 것들을 곱씹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화면을 닫습니다. 이젠 늦었죠? 난 그럴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며 새벽 일을 나갈 준비를 다시 시작합니다. 정혜자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슬픕니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웃고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울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반복되는 시간표 속에서 흘러갑니다. 새벽 4시 기상, 9시 귀가, 오후엔 짧은 낮잠, 그리고 저녁이 되면 텅 빈 거실에 앉아 다시 가계부를 씁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정씨는 더 이상 희망보다는 유지를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덜 아프게 해주세요. 몸도 마음도요. 정혜자 씨처럼 말없이 감내하는 이들의 삶이 언젠가는 빛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68살의 이준영 씨는 퇴직 후에 삶을 일찌감치 준비한 분입니다. 35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그는 50대 중반부터 이제부터는 노후 준비의 시간이라며 하루 1시간씩 경제 관련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들이 투자에 열을 올릴 때 오히려 투자하지 않는 법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돈을 굴리는 것보다 새는 돈을 막는 게 먼저라는 철학 아래 자신의 생활비 구조를 꼼꼼히 분석했고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먼저 실천했습니다. 퇴직 직후 그는 퇴직금 약 1억 5천만 원 중 절반은 즉시 정기예금으로 묶고 나머지는 국민연금과의 흐름을 맞춰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고정 수입의 확보였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일정 수입이 지속되어야 불안하지 않고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지역 사회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사회공헌 일자리에 지원했고 매주 사흘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독서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월 수입은 25만 원 남짓이지만 이 일이야말로 그의 삶에 의미를 더해주는 활동이라 말합니다. 이 씨는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98만 원, 도서관 활동비, 그리고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 지출은 약 150만 원 수준이며 생활은 절제되어 있지만 결코 궁핍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을 준비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자녀들은 이미 모두 독립의 가정을 꾸렸고 이 씨는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 살아갈 힘을 가르쳐 줄게. 그의 이 철학은 자녀 교육에서도 그대로 드러났고 실제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말마다 근처 산책길을 걷습니다. 동네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무료 요가 강좌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죠. 일주일에 2번은 친구들과 함께 작은 밴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는 지역 경로당에서 시니어 경제 수업을 자발적으로 열어 자신이 배운 노후 준비 지식을 이웃들과 나누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책에서 배운 것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면 이웃에게 나누는 게 맞죠. 그는 말보다 실천으로 존경을 얻고 있는 인물입니다. 물론 이 씨의 삶도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63살 때 무릎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 후 몇 달간 도서관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리 마련해둔 의료비 적립 통장에서 비용을 지불했고 건강보험의 보장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는 미래는 예측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날 사용할 경비를 가계부에 미리 기입하고 나섭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꽉 차 있습니다. 오전엔 도서관, 오후엔 산책, 저녁엔 책 읽기와 일기 쓰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내와 함께 소박한 식당에 가서 외식을 즐깁니다. 그는 말합니다. 젊었을 땐 바빠서 못했던 것들, 지금은 여유롭게 누릴 수 있어요. 준비만 되어 있다면 노후는 두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준영 씨는 지금도 매년 말이면 가족과 함께 집 근처 한옥 민박을 빌려 하룻밤을 보냅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여 함께 저녁을 먹고 작게나마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는 올해부터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공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길 재산은 많지 않지만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라 여겨 신중하게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있죠. 그의 책상에는 매년 세운 노후 인생 계획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엔 올해 목표로 건강하게 100살까지 걷기, 연간 독서량 50권 유지하기, 손주에게 편지 10통 쓰기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그 목표들을 실천하면서 오늘 하루도 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이 씨는 종종 자신과 같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부탁받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작은 것부터 줄이고 작게라도 기록하세요.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지인 중 몇 명은 실제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고 소비 습관을 바꾸었다고 전해옵니다. 이 씨는 그럴 때마다 나 하나 잘 사는 것보다 주변이 같이 좋아지는 게 진짜 복이에요라며 웃습니다. 이준영 씨의 노후는 편안합니다. 그 평안함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쌓아온 습관, 절제된 선택, 그리고 관계의 존중이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성공을 꿈꾸지만 어쩌면 진짜 성공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는 이준영 씨 같은 인생 아닐까요? 노후 준비 실패가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의 경제적 의사결정 실패는 가족 전체의 생계에 직결되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층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만 60세 이상 여성의 약 35%는 퇴직 후 자산의 절반 이상을 투자 형태로 운용한 경험이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손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투자에 실패한 사례의 상당수는 금융사기 또는 고위험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중장년 여성의 경제적 자립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며 투자 실패 이후 대출과 부채 증가, 가족 내 신뢰 상실 등 2차적 문제가 동반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유사한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발표한 중장년층 자산관리 보고서에서는 고령 여성 투자자의 경우 정보 비대칭과 감정적 의사결정 경향으로 인해 손실 위험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25%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투자 경험이 부족하거나 가족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일수록 리스크 판단 능력이 저하된다는 분석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노후 불안과 사회적 고립이 결합되어 무리한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국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은퇴 후 새로운 수익 활동을 시도한 중장년층의 32%는 1년 이내에 다시 취업을 고려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며 그 원인의 절반 이상은 예상보다 빠른 자금 소진과 투자 실패로 인한 재정 악화였습니다. OECD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퇴직 후 자산 손실을 경험한 고령층 여성의 67%가 향후 10년 내 장기 빈곤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실패가 아닌 정보 접근성과 재정 교육의 부재에서 기인한 문제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 국내 소비자 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에 실패한 중장년 여성의 약 68%가 처음부터 자녀나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투자 결정이 단순한 경제적 판단을 넘어 심리적 고립감이나 무언의 책임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경매 투자, 가상자산 리딩방 가입,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내세운 다단계 투자 사기가 급증하며 이를 통해 수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본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60대 이상 인구의 약 47%가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도 연금 외에 추가 수입이 없는 이들의 평균 자산은 1억 원 이하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고령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 교육이나 수치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투자 이전에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 정기적인 재무 상담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상담 창구가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실패 없는 노후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혼자 판단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퇴직 이후의 투자 결정은 충동과 불안, 자존감 회복 욕구가 개입되기 쉬워 가족과의 충분한 상의와 제3자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중장년 및 고령자를 위한 재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장년 생애설계 상담 서비스를 통해 은퇴 이후 자산관리, 주거 이전, 일자리, 건강 등 통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는 실제로 퇴직자를 위한 금융교육과 10일 재정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시니어 금융생활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지역 내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초 금융 지식과 사기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 투자 유도 전화에 대한 대처 방법과 실제 피해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북구는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 여성 노년 경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퇴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정 자립 로드맵을 구성하고 월 단위 소그룹 상담을 실시해 중장기 계획 수립을 돕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중장년 여성의 재정적 고립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고령자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령 소비자 보호법은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만 65세 이상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 복수 설명제를 도입해 반드시 가족이나 제3자와 함께 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 과정이 녹음 또는 서면으로 남아야만 계약이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 스스로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보호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퇴직자 자산보호 협약을 통해 고령자가 재정 결정을 내릴 때 독립 재무상담인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고 그 기록을 추적 가능하게 하여 사전 차단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시니어 금융보호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고령자가 투자나 자금 활용을 계획할 때 체크해야 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진 않은가, 본인의 생활비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가족과 상의했는가 등 심리적 재정적 안전장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플랫폼 개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노년기 금융안심 포털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 플랫폼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투자 위험 분석, 소비 패턴 점검, 실시간 사기 사례 알림 기능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 포털이 활성화되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도 병행될 계획입니다. 이런 노력들은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서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고령자의 자립적이고 안정된 삶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시스템을 체계화한 국가일수록 고령층의 빈곤율이 낮고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공공연금 외에도 고령자를 위한 재정 상담 네트워크를 전국에 균형 있게 배치해 자산 관리, 소비 조절, 사기 대처 등 모든 경제적 문제에 대해 무료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해 디지털 금융 교육도 함께 실시하며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생존이 아닌 자율의 기반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지 국가 복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노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집단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고령화율 증가에 따른 단기 정책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노년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년 여성은 특히 가족 돌봄과 자녀 교육에 전 생애를 바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년 이후 처음으로 스스로의 경제를 책임지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 시기를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는 단지 투자 조심하세요라는 말보다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제도와 정서적 지지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전국 단위의 재정회복 컨설팅 센터를 설치하고 시군구별로 실질적인 재무 위험 진단과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실현된다면 정혜자 씨와 같은 수많은 어르신들이 투자 실패 후에 혼자 책임을 지거나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실패가 곧 낙인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모든 안전망이 작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노후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주변의 제도, 지역의 프로그램, 국가의 정책을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능력이 곧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노을은 하루의 끝이지만 어둠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빛이기도 합니다. 지는 해를 보며 주저앉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한 사람은 사랑했던 가족의 말만 믿고 퇴직금을 투자하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물론 부부 관계도 흔들렸고
자존심마저 잃게 되었죠.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을 위한 준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권유에도 자식의 요구에도 먼저 나의 삶을 지켜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지금 편안한 방 안에서 자신이 읽고 싶던 책을 읽고 가끔은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조용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노후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준비된 선택이었죠. 누군가는 흐르는 시간에 휩쓸려 사라졌고, 누군가는 그 시간을 단단히 붙잡고 자신만의 노후를 지켜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삶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노후는 절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만 하며 살고 있진 않은가? 내가 원했던 인생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노후는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것도 아니고 배우자의 것도 아니며 세상의 평가에 휘둘릴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발 당신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당신의 삶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름답도록. 오늘 이 영상을 본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